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71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에 해외 증시를 제가 지금 날짜별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9월 17일 이날이 금요일이고요. 우리 장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 그 다음 9월 20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어젯밤 이렇게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적해보면 대충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다 이런 것 정도는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9월 17일 날은 그냥 약보합 마감 정도로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불확실성 이런 게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조금 이제 악재가 중국의 흥닭으로 부도 관련한 악재가 터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1.78 빠지고 나스닥이 2% 정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42%. 실제로 이거보다 더 빠졌는데 한 3% 이상 빠졌다가 들어올려서 지금 이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날이었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 하락이 멈춰지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 지난밤에 빠진 걸 다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연휴가 없었다면, 추석 연휴가 없었다면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진짜 블랙먼데이가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반영해갖고 빠지기 때문에요. 청닭으로 부도 위기 이렇게 나오고 중국 증시 빠지고 홍콩 증시 빠지고 이러면 놀래가지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들은 좀 급한 편이죠. 그래서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휴일 동안 증시가 안 열려가지고 급락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그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반영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약간 하락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 보시면은 다우지수 보시면 일봉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은 앞에 지지선 정도까지 그냥 약간 하락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월요일 날 보시면 쭉 빠졌다가 들어올려 갖고 꼬리 달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상당히 좀 시장이 불안하게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화요일 날 하락이 멈췄고 지난밤에 들어올리면서 그나마 급락했는 거를 반 정도는 들어올리는 바람에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기업으로 툭 떨어졌다가 이것도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 들어올렸고 반등하면서 끝이 나는 바람에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기업으로 빠졌다가 들어올리면서 끝이 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서는 뭐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4 정도였고 코스닥 지수가 0.94% 하락해서 조금 많이 빠진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방송 올리고 나서 댓글에 형다그룹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휴일 전에 이 뉴스를 봤습니다. 이 뉴스가 금요일 이후에 나온 게 아니고 금요일 이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저 뉴스를 봤었는데 그 당시 때 빚이 350조 원이고 파산 위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뭐 급락하는 모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아주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좀 심각한가 하는 이런 의문이 살짝 들면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리먼 사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해갖고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증시에 충격을 줬던 미국이 파산하는 듯한 그런 큰 악재가 있었던 그게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그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가 그냥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 가지고 찍어낸 달러로 해가지고 그 빛을 막아가지고 그나마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처럼 IMF를 겪었을 그런 대단한 큰 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흥다그룹이 지금 그 미국의 그 당시 때 리먼 사태 때처럼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그 시장의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빚이 35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50조니까 아주 많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중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긴 할 건데 일단 그쪽까지 내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고 일단 350조 원이나 되는 빚을 가진 이 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파산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되려면 이 흥다그룹에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은행 같은 데서도 직접적으로 투자도 했을 거고 개인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겠죠. 했는데 이게 파산해 갖고 만약 회수가 안 되면 그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금융권이 부실이 돼 가지고 그 은행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그 연쇄고리로 쫙 이제 부도가 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이게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월요일날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2% 정도 빠지는 거는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를 꼭 해야만 합니다. 만약 진짜 2, 3% 빠져갖고 한 이틀 정도 빠져버리면 투매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은 좀 진정됐지만 반등이 지금 완전히 나오질 않았거든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와주면 다행인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절반밖에 못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악재 부분이 해소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만약 파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또 충격을 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를 예상을 어느 정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파산이 되고 그 관련되는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고 막 연쇄 반응이 나온다면 이게 빠져갖고 여기까지 빠지게 되겠죠. 거의 이것도 밑에 숫자를 한번 꺼놔볼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충 1차적으로 빠진다면 여기 정도까지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악재 해소가 안 되고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돼 갖고 파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꺾인다면 밑으로 여기 떨어져서 여기 정도까지 1차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급락했다가 흥다그룹에서 그 빌린 돈은 못 갚지만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부도는 안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심을 하면서 어제 반등을 한 겁니다. 그 미증시도 반등하고 중국 증시도 반등하고 지난번 미증시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들어보면 이자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요. 이걸 이자를 못 주고 만약에 파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다시 또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증시를 누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 이게 이제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소가 돼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 악재가 해소가 안 된다면 아래쪽으로 꺾인다면 급락할 이런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거 하나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그 쭉 연결돼 가지고 도미노처럼 주르륵 파급돼 갖고 같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기에 만약 이 그룹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파산 위기가 처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 회사니까 뭐 땅을 사갖고 건물 같은 거 막 짓고 있겠죠. 이거 다 그냥 정부에서 다 압수해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걸 매각시켜서 현금화 시키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돈 전부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정도 되면 정부에서 투자했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1억 투자했으면 니는 5천만 원 묻고 나 떨어져라 이러고 이제 쭉 해가 끝 이래버리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다른 쪽에 이 파급돼 갖고 같이 무너지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파산한다는 이런 루머들이 막 돌고 이러면은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증시를 밑으로 누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파산해가지고 그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그 세계 경제가 급락하는 이런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압력은 받을 수 있지만 급락해서 완전히 추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걸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짜 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저도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진행되는 사태를 좀 지켜보자, 요런 정도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요. 뭐 우량주 이런 쪽으로 해서 상승 추세 쪽으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에서는 대선 테마 이런 쪽이 가장 그 무난하지 않을까. 이 대선 테마는 지수가 막 급락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그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 정시가 급락하는데 뭐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시가 급락하는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냈다. 뭐 50 몇 프로 나와버렸다. 그러면 얘는 상한가 갑니다. 이 지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지율만 잘 맞춰서 따라가 주면 대선 테마주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의 특징주인데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전부 정치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하고, 오늘 장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휴마시스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그 운이 저한테 좀 안 따르네요. 지난번 때는 여기서 올라갈 때 한번 먹었었고요. 여기선가 잡아가지고 사타 팔았다면서 이때 수익 좀 많이 났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 사갖고 여기 판 게 아니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사갖고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박자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수익 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때 손실 좀 봤었고, 그 다음 여기서 급등할 때 수익도 한번 봤었고, 대충 이렇게 스토리로 왔는데 요번에는 여기서 계속 사타 팔았다 하다가 휴일 앞두고 이게 참 그 진단검사를 그 코로나 검사를 적게 하겠죠. 추석이니까 선별진료소가 대부분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 숫자가 작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확진자 숫자 발표된 게 1700명 나왔습니다. 보통 그 수요일날 발표되는 게 그 한 2000명 정도 나오는데 1700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게 이제 검사를 작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 하락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를 안 잡고 그냥 넘어왔는데 이 엉뚱한 데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셀트리온에서 미국 국방부하고 그 계약 체결하는 뉴스가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이 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 국방부에 공급한다 했는데 이 공급 계약 금액이
대충 한 7,800억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이 계약금액이 최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방부에 관계되는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쭉 나눠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죠. 그래서 7,800원짜리 잭팟을 터트려 버리니까 보시면 오늘 계약했는 셀트리온은 3%밖에 3.27%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휴마시스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셀트리온에서 진단키트를 만들진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하고 협업해가지고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 생산을 휴마시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의 공급은 셀트리온에서 하는데 그 공급되는 진단키트를 휴마시스에서 만드니까 휴마시스가 그 오히려 더 대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25%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단키트 쪽이 그 호재성 뉴스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 팜젠사이언스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이 백신 관련한 무슨 그 협업 이런 쪽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한 이런 쪽의 뉴스로 좀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떠버려 가지고 한 20% 이상 떠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면 누른다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못 들어갔는데 뜨면 누른다 해가지고 이제 누를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땡겨 올려버려 가지고요 못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약 눌렀다면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그때 그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만 했다고 보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더군다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상한가에 한 두어 번 터치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고 네 번 터치하고 그 다음 밀려버렸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앞쪽에 매물대 때문에 그런 뉴스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에 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방송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치 테마 관련해서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보유를 했는데요. 금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토론회가 지난번에 했던 토론회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준표 의원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홍준표가 윤석열을 속된 말로 발라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 윤석열 총장은 별로 데미지를 안 입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하태경 의원한테 한번 맞아가지고 조국수홍 그다음 뭐 카멜레홍 뭐 이런 식의 그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 대선 쪽은 보시면 앞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거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그 후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거의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상대방이 실수해갖고 올라갑니다. 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윤석열이 범야권 후보 중에 1, 2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역전시켰다고 나오는 조사가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그 조국 가족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한마디 해버리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조국 수홍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가 추락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잘해갖고 이미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특별하게 뭔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한마디 잘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따야지 해갖고 말하다 보면 그중에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선판은 특히나 그런 게 뭔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야기 중에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럼 대부분의 뉴스는 그 좀 안 좋은 부분만 딱 끄집어내갖고 확대해갖고 딱 때리죠. 그래서 정작 예를 들어서 한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그 중에 다 좋은 말 하다가 한 5분 정도 조금 이상한 말을 해버리면 25분 동안 했는 말은 다 사라지고 5분 동안 했는 그 잘못된 부분만 두각이 돼갖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게 최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제가 잘했다고 보는 게 실수를 안 했거든요. 거의 뭐 특별하게 공격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날라오는 공격만 방어하는 거죠. 그게 자 보시면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전문 토론회 때 잘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재명 지사하고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한 경선 토론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미애 장관이 옹호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추미애 장관이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 편에 서갖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그 옆에서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 혼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1인 형세가 취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격 자꾸 받다 보면 계속 이제 이미지가 손상이 돼갖고 되게 궁지에 몰리는 듯한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지난번 토론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공격받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공격받는 그 말에 대한 대답만 하지 특별하게 어떤 모션을 안 취했다는 얘기죠. 상대방 공격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엉뚱하게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 공격해갖고 홍준표 의원이 이미지가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저녁에 이 토론회도 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짐작하건데 오늘 토론도 끝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그 가장 점수를 많이 따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보는데요. 그 집사부 일체죠, 그거 예능 프로. 그게 저 본방송을 못 봤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봤고 재방송을 하는 줄 알고 그 찾아봤는데 재방송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그 집사부 일체 윤석열 편 본방송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링크 좀 남겨주시면 댓글에 제가 좀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한 3, 4분짜리로 짧게 해가지고 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각쪼각 해서 이제 다 보면 이제 대충 연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잘했어요. 요리도 잘했고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가정적이면서 그 랩도 막 하고 그 노래도 상당히 잘 불렀습니다. 이승철 씨 노래였던가 노래도 잘 불렀고 그다음 그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가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요. 보면서 재미도 있었고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뭡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선할 때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본 게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보고 싶어져요. 이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기존에 그 봤던 그런 이미지하고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 뭐 안철수 대표 이런 그 과거의 후보들이 했던 박근혜 후보 당시에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부분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아주 좀 특이하게 이런 그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 토론회도 가장 잘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인지도가 올라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고발 사주 뭐 이런 것들 실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 송검사한테 시켜가지고 송검사가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했을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송검사하고 김웅 의원하고 그 고발했던 조성은 씨하고 이쪽으로는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장 고발했던 그 공익 제보라고 말하긴 하던데 공익 제보했다는 그 조성은 씨가 그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연결이 되면서 뭔가 좀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막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의혹만 다 던져놓고 내 빼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공격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검찰총장 그 윤석열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지금 뜬금없이 특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특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그 정치적인 어떤 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 줄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시면 줄리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됐죠.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 줄리를
옆에서 봤다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줄리라는 예명이 나타난 게 옛날에 그 술집에서 접대하는 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 씨라고 이제 연계를 지은 거예요. 지은 건데 실제로 술집에서 만약 그런 활동을 했다면 같이 활동했는 사람이나 그 뭐 술집 마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내가 봤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접대를 했으면 누군가 그 접대받은 남자들이라도 내가 그때 봤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죠.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줄리는 김건희 씨는 줄리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갖고 줄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먹힐지 몰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줄리 과연 영부인이 술집 출신이 영부인이 되겠냐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지어갖고 찜찜하게 생각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지나보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김건희 씨가 방송에 나오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집사부 일체에 방송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신선함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고정관념적으로 줄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잔뼈 굵은 사람들은 이 기본을 합니다. 대체로 저도 장사만 그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이렇게 말할 자리에 가갖고 이렇게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안 있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장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술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방송에 나와서 구체적인 이 표현을 해서 등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실체 없는 줄리가 실체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생태탕과 관련한 것처럼 이 모함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이 그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막 따라 붙어 가지고 역전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토론회 한번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스텝이 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토론회 하고 이제 지나가면 추석 민심이 쭉 등장하게 되면 이게 다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떤 구도가 딱 굳어지고 나면 이제는 다시 재역전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을 역전시켜 가지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서 국민의힘의 후보 쪽의 이미지가 굳혀져 버리게 되면 그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잡혀버리게 되면 다시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늘 토론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 토론할 동안에 그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이게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줄리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쟤네들 또 무슨 수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고발 사주 이러면은 이것도 그 흠집 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박지원 원장 등장하면 역시 박지원이가 있어놓겠니 그렇게 했네 이러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뉴스 자체를 안 듣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 좋은 사람 저쪽 편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투표하면 항상 그 49대 51이라는 그 공식이 나오죠. 뭐 아무리 지금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표 한 명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명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 선거가 다가오면은 49대 51 정도가 돼갖고 그 박빙의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기 때문에 그 오늘 저녁 토론 끝나고 내일 그다음 이번 주말 정도에서 이번 주말 정도 지나고 월요일쯤 나오는 그 지지율 조사 그 추이만 보면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될지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해주면 이대로 가겠지만 이게만 역전돼 가지고 그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1등으로 올라선다든가 이런 이변이 생긴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손절할 겁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또 길게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게 덕성 200만원, 서현 100만원, 애니능률 100만원, 그 다음 한국경제TV를 350만원 정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경제TV가 이게 거래량이 너무 안 터집니다. 33,000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때인가 해볼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윤석열 관련주 움직임하고 비슷하게는 움직이는데 약간 좀 박자가 안 맞게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아마 거래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그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애니 넘기는 그냥 그 100만 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평윤씨 이것도 족보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 그냥 100만 원만 가지고 있고 서연을 100만 원 더 잡아갖고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를 168만 원, 170만 원 되겠네요. 서연이와를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기다가 서연이와를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 투자의 서연이와는 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길게 보기 위해서 이게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시장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중기 투자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단기 투자 계좌에 지금 현재 오늘 서현이화를 추가로 더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연휴가 길어가지고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이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을 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누르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 관리 잘 하시면서요. 이것을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